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톨기라는 별명을 가진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톨기는 항상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일가견이 있었죠. 그는 조금 별나기는 했지만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톨기가 마을의 광장에서 산책을 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린 할머니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걱정스럽고 난처한 표정으로 길거리를 오가며 지갑을 찾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톨기는 마치 영감을 받은 듯이 사람들에게 전할 재미있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톨기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았고 할머니를 돕기 전 잠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윤리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마누엘 칸트의 범주적 명령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내가 행위할 때 그러한 맥락에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톨기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톨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상상해봅시다. 만약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길에서 주운 지갑을 그냥 가져가 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 두렵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지갑을 주었을 때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 한다면 우리 마을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톨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았고 그 순간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지갑을 주었다고 말하며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톨기의 이야기를 듣고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톨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마을은 더욱더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톨기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다 같이 박수를 보내며 다시금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톨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사람들로 하여금 실생활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톨기는 또 한 번 사람들이 마음속에 윤리와 도덕의 씨앗을 심어주며 그의 하루를 의미있게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의 구석에 있는 고요한 숲속의 목적의 나무라고 불리는 신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증명하듯 모든 존재가 그 자체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매일 밤 별빛을 흡수하여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길을 잃었을 때마다 그 나무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을의 한 소년 루카스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목적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아이들처럼 농부가 되고 싶지도 어부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루카스는 모든 것을 걸고 목적이 나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 루카스는 조용히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깊은 숲 속 옛 전설이 말해주던 위치에 목적의 나무가 웅장하게 서 있었고 나무는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 젊은이여, 무엇을 위해 이리 깊은 밤중에 나를 찾아왔는가? 나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어요. 루카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저만의 특별한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무는 조용히 루카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넌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하네. 목적론에 따르면 너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목적을 품고 있단다.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너의 인생도 너만의 특별한 목표로 향해 자라나고 있어.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의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목적을 알 수 있죠? 나무는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열정과 본능을 따르렴. 너의 행복과 만족이 너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인간은 행복 추구를 존재의 목표로 삼고 있지. 그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존재의 목적이 드러날 것이란다. 루카스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는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행복감을 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술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루카스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이자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덕분에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의 나무에게서 얻은 깨달음 덕분이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목적을 찾고 싶다면 그저 목적의 나무에게 가서 묻기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으라고요.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아마도 자신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찾는 길에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에서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해피타운이었고 주민들은 항상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주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광장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어떻게 하면 마을 전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논의하곤 했습니다. 어느 주말 토론회의 주제는 공리주의 해피타운의 최대 행복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소개되자 주민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이 이론을 삶에 적용할 방법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한 사람은 마을의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갓 구운 빵이 향기로 마을을 채우는 것이 주민들에게 작은 행복을 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최근에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무설탕 빵을 더 많이 구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설탕 없이 빵을 굽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변화가 기존 고객들의 만족을 떨어뜨릴까 걱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언한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지만 수확량이 줄어들어 마을 내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기농 작물을 지속해서 재배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장기적 건강 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모든 주민이 충분히 먹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한 젊은 엄마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교 놀이터가 오래되었고 다소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놀이터를 짓기 위해 마을 회비를 더 거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추가적인 회비가 일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까봐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론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던 중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여러분,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되 소수의 고통이나 불행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모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을 주민들은 공리주의의 원칙을 명심하면서도 개개인의 상황과 쾌락의 질까지 고려하는 결정을 내리려 노력했습니다. 빵집 주인은 무설탕 빵과 기존의 달콤한 빵을 모두 제공하기로 하고 농부는 유기농 작물의 수확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젊은 엄마의 제안은 자발적인 기부금 모금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새로운 놀이터가 건설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피타운은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을로 발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넘어 서로의 고유한 가치와 필요를 존중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더욱 단결하고 서로를 위한 배려심이 깊어졌다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 조용한 마을에 철학자 플라토니코가 살고 있었습니다. 플라토니코는 늘 깊은 사유에 잠겨 있었고 그가 가장 즐기는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놀라운 철학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플라토니코는 마을 중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의자들, 그것들은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의자들 각각은 무엇인가 완벽한 걸 닮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상적인 의자, 결코 닳거나 부서지지 않는 모든 의자 중의 의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플라토니코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완벽한 의자는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차원, 즉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고작 그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한 농부가 플라토니코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데아를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플라토니코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각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성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 완벽한 형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라토니코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까마득히 먼 별들을 보세요. 우리는 맨눈으로 그들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천체 망원경을 사용할 때 그 아름답고 복잡한 모습을 인식할 수 있죠. 우리의 이성과 철학적 사고가 바로 그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성을 통해 우리는 이데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 중 한 노인이 흥미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혜와 사랑 같은 것도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군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정의처럼 말입니다. 플라토니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향해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플라토니코가 말한 이데아론을 일상의 여러 측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완벽한 의자를 만들기 위해 배운 것을 적용했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그들 관계 이데아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이데아론은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플라토니코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광장에 모였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항상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처럼 플라토니코의 이데 아론 이야기는 끝없이 반복되며 마을의 전설이 되었답니다.